네, 오늘 특수아동이의 3장 특수유아의 장애 유형별 2회 4주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대면으로 만나다가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녹화를 하려니 무척 어색합니다. 네, 오늘 특수유아의 장애 유형별 2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특수유아 장애 유형별 정의와 특수유아 장애 유형별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수유아의 장애 유형별 정의 한번 살펴봅시다. 학급의 구성원은 다양한 유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유아들은 학업 능력, 성격, 정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유아마다 독특하고 개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특수유아 친구들도 유아들마다 독특하고 개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유아를 위한 교육도 영유아들마다 가지고 있는 독특성, 개별성에 근거해 교육이 제공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특수유아를 위한 교육에서는 영유아들의 연령이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대를 형성하고 있는 영유아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특수유아는 학령기에 해당하는 특수교육 대상자와도 차이를 갖게 됩니다. 이는 학령기에 해당하는 특수교육 대상자들은 장애 진단 판별 기준에 따라 특정 장애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물론 특수유아도 학령기의 특수교육 대상자처럼 특정 장애 유형으로 진단받기도 하고 특정 장애 유형으로 진단받기보다는 발달 지체로 규정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유아 특수교육이 가지는 예방적 특성에 따라서 장애의 가능성이 있는 장애 위험 유아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수유아를 위한 교육을 제공받게 되는 영유아들은 학령기의 특수교육 대상자에 비해 그 범주가 보다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수유아가 일반 영유아와 달리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곤 하지만 이들이 일반 영유아가 보여주는 일반적인 특성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특수유아도 일반 영유아가 보여주는 발달 및 행동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애 특성만을 강조하여 바라보기보다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 진단과 관련하여 적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복지법이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조항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법에서 달리 적용되고 있는 장애 유형을 한번 살펴봅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입니다. 첫 번째는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입니다. 책 5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 학습 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청각장애는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이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지적장애는 지적 기능과 적응 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체장애는 기능, 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의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정서, 행동장애는 장기간에 걸쳐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지적, 감각적, 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둘째,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셋째,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넷째,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다섯째,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자폐성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를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의사소통 장애는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첫 번째,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 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둘째, 조음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셋째,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넷째,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 학습장애는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 기억, 문제 해결 등의 학습 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홉 번째,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는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달지체는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수교육 대상자 중에서 2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가진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입니다. 첫 번째, 지체장애인입니다.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한 다리를 가로 발목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2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외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지체의 위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 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체장애인이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뇌병변 장애인은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길적 변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각장애인은 나쁜 눈의 시력, 공인된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 시력을 말합니다.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낮은 사람,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사람,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사람,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언어장애인은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여섯 번째, 지적장애인은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자폐성 장애인은 소화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 신체 표현, 자기조절, 사회 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 정신장애인은 다음 각목의 장애 질환에 따른 감정조절, 행동, 사고기능, 그리고 능력의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병, 조현 정동장애 및 재발성 우울장애. 정동장애라 하면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은 강박장애, 뇌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전신장애, 뚜렛장애, 기면증이 다음과 같습니다. 아홉 번째, 신장장애인은 신장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 지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입니다. 열 번째, 심장장애인은 심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입니다. 11번째, 호흡기 장애인은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 부전으로 인한 호흡 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2번째, 간장애인은 간의 만성적 기능 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 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입니다. 안면장애인은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입니다. 장루, 요루 장애인은
배변 기능이나 배뇨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 또는 요루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입니다. 뇌전증 장애인은 뇌전증에 의한 뇌승격 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장애인 복지법에 나온 특수교육 대상자, 장애인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 특수교육 대상자 선별검사, 그 다음에 진단, 평가 영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특정 장애 유형의 특수교육 대상자를 선별, 진단,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일단은 대표적으로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 검사로서는 사회 성숙도 검사, 적응 행동 검사, 영유아 발달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외에 책 55페이지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 의사소통 장애에는 구문검사, 의문검사, 언어발달검사 혹은 지적장애에는 지능검사, 사회성숙도검사, 적응행동검사, 기초학습검사, 운동능력검사 등 그 외의 검사들도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장애 유형별 특수교육 대상자를 한번 살펴보면요. 특수유아의 장애 유형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애 유형에 근거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장애 유형은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건강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서행동장애, 학습장애, 의사소통장애, 발달지체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책에는 교육부 2020년 자료가 있고요. 제가 PPT에는 2022년 특수교육 통계의 통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와 인원수의 차이는 조금은 있으나 큰 흐름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게 지적장애로 51.8%, 53,718명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건 자폐성 장애 16.4%로 17,024명입니다. 그 다음 발달지체 10.7%, 지체장애 9.3%, 청각장애 2.9%, 의사소통장애 2.5%, 건강장애, 정서행동장애, 시각장애, 학습장애 순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 장애 유형의 특성을 살펴볼 장애는 시각장애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시각장애를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 학습 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으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요. 이러한 시각장애의 정의는 맹과 저시력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맹은 시각이 아닌 촉각이나 청각을 주요한 교육 매체로 사용하고 있고요. 저시력은 어느 정도 사용 가능한 잔존 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대경 같은 것을 이용하여 인쇄물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맹과 저시력은 동일한 시각장애의 정의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잔존 시력의 활용 여부에 따른 뚜렷한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교육도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제공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각장애는 지적장애를 중복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상적인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의 특성으로 인한 정보 습득의 어려움으로 인해 학습 지체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각장애 자체가 신체, 운동적인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운동량의 부족과 운동 경험의 제한으로 신체, 운동적인 측면에서 지체가 야기되기도 합니다. 또한 시각장애로 인해 행동의 모방 및 사회적 상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타인과의 상호작용에도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교육은 시각장애 아동에게 적합하도록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교수 방법을 수정하고 이와 더불어 적절한 보행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각장애 아동을 위해서는 자석 배치, 교수 자료의 제공 시 눈부심이나 색 대비를 고려하여 적절한 조명 아래에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교재 교구를 통해 개념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맹아동의 경우는 점자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저시력 아동에 대해서는 시각적 보조공학기기를 사용하여 일반 활자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시각장애 아동이 자신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보행훈련이 필요합니다. 보행을 위해서는 안내인, 흰 지팡이, 안내견, 전자보행기구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대할 때의 예절입니다. 시각장애인과 인사할 때는 먼저 이름을 말한 다음에 악수를 청하면 더 친밀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만약 길을 물은다면 방향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로 가세요. 저기로 간 다음에가 아니라 오른쪽으로 5m 간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10m 가세요. 라고 말해 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시각장애인과 식사를 할 때는 식기의 위치, 내용물을 작은 소리로 설명하고 음식물의 위치는 시계 방향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의자에 앉게 할 때는 의자 등받이에 손을 갖다 대고 확인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책이 없는 내용이니 머릿속에 쏙 넣으시거나 간단하게 필기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우리 반에 시각장애 친구가 있다면 통합 수업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업 전략입니다. 이 역시 책에는 없는 내용이니 이것은 꼭 적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실물을 사용한 교수 시 자료를 가까이에서 보거나 만져볼 기회를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모형을 사용할 경우에는 실물과의 차이를 보충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실물이나 모형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유를 통해 상세히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복잡하거나 어려운 시각적 개념은 수업 이전에 선수 교육을 먼저 제공해야 합니다. 시청각 자료를 볼 때는 화면과 가까운 자리에 시각장애 친구를 배치하고 가능한 화면 해설이 되어 있는 자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는 교사나 또래 친구가 화면에 대한 설명을 함께 제공합니다.
시각장애 친구가 통합 수업 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업 전략에 대해서는 1번부터 5번까지 책에 메모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메모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 계속 천천히 시간을 지금 여러분들이 같은 화면에서 보실 수 있게 지금 계속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쯤이면 다 쓰셨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럼 저희는 2차 시에서 청각장애부터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2차 시로 넘어오세요.